욕망의 대가. 앤 불린과 튜더의 그림자. 제1장 피보다 진한 질투. 불린 가의 자매들. 1522년에 어느 안개자욱한 아침, 영국 도버항에 한 척의 배가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린 여인은 프랑스 궁정에서 갓 돌아온 앤 불린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프랑스의 화려함보다 더 뜨거운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햇버성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앤이 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언니 메리 불린의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메리는 당시 국왕 헨리 8세의 공식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눈물로 짓물러 있었죠. 왕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이미 메리에게 흥미를 잃고 다른 여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 너는 이곳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모를 거야. 왕의 사랑은 아침 안개보다 짧단다. 메리의 흐느낌의 앤은 위로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앤은 언니의 침실에 놓인 화려한 보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버려진 대가로 받은 위로금에 불과했죠. 앤은 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처럼 울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을 선택하게 만들겠어. 두고 봐. 불린 가문의 진짜 여왕이 누구인지. 자매 사이에는 흐르지 않는 피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앤은 프랑스에서 배운 세련된 화법과 파격적인 패션으로 언니의 그림자를 지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언니가 왕과 함께 거닐던 정원을 산책하며 자신이 언니보다 얼마나 더 단단하고 매혹적인지 궁정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제2장 춤추는 불꽃. 헨리 8세와의 운명적 만남. 1522년 3월 4일 런던의 요크 궁전에서는 사순절을 축하하는 성대한 가면 무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황금빛 벽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귀족들은 화려한 가면 뒤에 욕망을 숨긴 채 춤을 추고 있었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미덕의 성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8명의 여인이 하얀 비단 드레스를 입고 성에 갇힌 미덕의 화신들을 연기했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앤 불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짓은 그 어떤 유혹보다 강렬했습니다. 거구의 몸에 화려한 단비털 망토를 두른 헨리 8세가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은 지루해하던 차였습니다. 조강지처 캐서린 왕비는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정부였던 메리는 배가 불러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때 가면을 벗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앤과 왕의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앤은 다른 여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푸른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앤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당신이 왕이라 해도 나를 쉽게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도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헨리는 옆에 있던 신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저 검은 눈의 마녀는 누구란 말인가? 그날 이후 헨리의 사냥터는 숲이 아니라 앤 불린이 머무는 궁정의 복도가 되었습니다. 왕은 앤을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고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앤은 철저했습니다. 왕이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났고 왕이 포기하려 하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7년에 걸친 지독하고 치밀한 밀당, 천일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궁정의 뱀들. 시어머니의 저주와 라이벌의 칼날. 앤이 왕의 총애를 독점하자 궁정은 시기라는 이름의 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헨리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왕비의 가문 사람들은 앤을 근본 없는 가문의 천한 딸이라며 노골적으로 혐오했습니다. 저 여자의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6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것은 악마의 표식입니다. 왕궁의 시어머니 격인 귀부인들은 앤이 지나갈 때마다 옷자락을 걷어올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화려한 긴 소매 드레스로 유행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적은 조강지처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였습니다. 캐서린은 스페인의 강력한 공주 출신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자애로운 왕비였죠. 두 여인은 왕의 어전 회의장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캐서린이 앤을 가로막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앤, 너는 왕의 침실을 훔칠 순 있어도 영국의 왕과는 결코 네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그저 왕의 변덕이 지나가면 버려질 가련한 계집일 뿐이야. 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왕비 전하, 시대가 변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것은 낡은 예법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어갈 강건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직 저만이 드릴 수 있지요. 이 말은 캐서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앤은 캐서린의 유산 경험을 무기로 삼아 그녀를 공격했고 왕의 옆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캐서린은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폐하의 왕국은 대가 끊길 것입니다. 앤의 목소리는 매일 밤 헨리의 귀에 독처럼 스며들었고 결국 왕은 20년의 세월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제4장 아들이라는 올가미, 욕망의 부메랑. 1533년 마침내 앤은 영국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앤은 왕비가 된 직후부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 역시 캐서린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앤은 임신 중에도 왕의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처럼 젊고 발랄한 시녀가 왕의 눈에 띄지는 않을까. 앤은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방금 폐하를 쳐다보며 웃은 년이 누구야? 앤은 궁정 한복판에서 시녀들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은 그런 앤의 모습에서 과거의 매력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저런 천박한 여자를 위해 나라를 버렸단 말인가? 헨리의 마음속에 후회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흔들리는 왕좌. 1533년 가을 앤 분리는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아들을 기대했지만 세상에 나온 것은 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헨리 8세는 산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기가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단 한마디의 축복도 없이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앤은 그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헨리의 사랑은 아들이라는 담보가 없으면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채권과 같았습니다. 앤은 다시 임신하기 위해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궁정의 약제사들을 불러 모아 임신에 좋다는 온갖 독한 약초를 다려 마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상할수록 그녀의 성격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앤은 이제 왕의 침실에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헨리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왜 저를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곧 아들을 드릴 것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헨리는 앤의 눈물에 지쳐갔습니다. 앤의 당당함은 이제 히스테리로 보였고 그녀의 지성미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오만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왕은 앤의 침실을 찾는 횟수를 줄였고 앤은 그럴수록 궁정의 시녀들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전현이 폐하께 눈길을 줬어. 당장 내쫓아. 앤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의심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6장
순백의 독약, 제인 시모어. 앤이 분노와 불안으로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을 때 궁정의 한 구석에서는 앤과 정반대인 여인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시모어, 앤의 시녀였습니다. 제인은 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 조용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앤의 불같은 성격에 되어버린 왕에게 제인은 시원한 그늘 같았죠. 조용한 서재. 헨리가 제인 시모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제인은 아무 말 없이 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습니다. 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인의 가슴팍에 걸린 왕의 선물인 펜던트를 낚아챘습니다. 앤의 손톱이 제인의 살갗을 긁어 피가 맺혔지만 제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표정한 얼굴로 앤을 쳐다보았죠.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캐서린 왕비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앤은 그날 밤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차가운 핏덩이가 되어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앤은 유산된 아기를 안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들이야,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죽었어.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헨리는 유산 소식을 듣고 앤의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군. 이 결혼은 무효라고. 저 여자는 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저주받은 몸이라고. 제7장 사냥개의 이빨. 크롬웰의 올가미.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확인한 토마스 크롬웰은 이제 앤을 청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왕의 충직한 사냥개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크롬웰은 앤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씩 소환했습니다. 앤의 음악가였던 마크 스미튼, 앤의 측근 기사들, 심지어 앤의 친오빠인 조지 블린까지.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서 고문 도구들이 불에 달구어졌습니다. 말해라. 여왕이 너희와 침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왕이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자백해.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음악가 스미튼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여왕과 몸을 섞었습니다. 이 거짓 자백 한마디는 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크롬웰은 앤에게 간통, 반역, 그리고 근친상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명을 씌웠습니다. 헨리 8세는 이 모든 보고를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 추악한 소문들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앤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해지기 때문이었죠. 제8장 런던탑의 마지막 밤. 1536년 5월 앤은 런던탑의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이 탑에서 대관식 전날 밤을 보낼 때만 해도 온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많이 가졌던 걸까? 앤은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간수에게 자신의 목을 만져 보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 목은 참 가늘지요. 프랑스에서 온 집행인이 아주 명수라더군요. 단 한 번에 끝내주겠지요. 그녀의 농담은 슬픔보다 더 깊은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형 당일 아침, 앤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댐스크 드레스 위에 흰색 모피 망토를 걸쳤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영국의 여왕으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제9장 칼날 위에 진실, 그리고 복수. 처형대 위에 그녀는 자신을 증오하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연설을 남겼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죽으러 왔습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낳은 딸 엘리자베스를 지켜주소서. 집행인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앤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예수님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앤의 고개가 떨어지는 순간 런던탑 주위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헨리 8세는 사냥터에서 대포 소리를 듣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말을 준비해라. 제인에게 갈 시간이다. 하지만 앰블리는 죽어서 승리했습니다. 헨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들은 모두 일찍 죽거나 병약했지만 앤이 남긴 쓸모없는 딸 엘리자베스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되어 45년 동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앤의 피는 그렇게 영국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